깊은 교육 채널. 비록 태생적인 한계는 있었지만 사실 광해군은 왕의 자질이 충분했던 인재였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 세자가 된 그는 조선의 북쪽 끝인 의주로 도망치듯 옮겨간 선조를 대신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술렁이는 민심을 다잡고 의병들을 독려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된 뒤에는 장기간의 전란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죠. 토지세를 제대로 받기 위해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고 대동법 시행으로 나라의 재정을 늘림과 동시에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의사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전란 도중에 무너져버린 성곽들을 보수하고 무기를 수리하여 국방력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나라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았건만 쿠데타로 나를 내쫓다니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들은 정변의 명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광해군 추종 세력인 북인들이 일으킨 패모살제 사건이에요. 패모란 어머니인 나를 대비해서 일반 백성으로 신분을 낮추어 서궁 깊숙한 곳에 가둔 일을 말하고, 살제란 친형인 임해군과 배다른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당시 정계를 이끌었던 북인들의 주도로 발생했지만 유교 윤리를 중시했던 대다수 사대부들은 왕의 동의가 있었기에 이런 패악무도한 일이 생겼다며 광해군을 비난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더군요. 저희의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중립 외교 정책은 또 무엇이냐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정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만주에서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는데 특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후금의 탄생이 무척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탄생지가 자기 나라의 변방 지역인 만주 땅인데다가 후금의 성장은 명나라의 커다란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99.9%였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나라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후금이 더 크게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명이 자기들 단독으로 후금을 치료하지 않고 조선의 후금 정벌을 함께 하자고 도움을 청해온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전후 복구 사업만으로도 벅찬데 명나라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더라고요. 게다가 신하들 대다수가 명나라는 조선이 받들어 모시는 아버지 나라이자 외란 때 도와준 은혜의 국가니까 명의 요청을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명나라는 당시 국내에 반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고 가만 놔둬도 사라질 가능성이 큰 나라였거든요. 반면 후금은 비온 뒤에 대나무 순처럼 쭉쭉 뻗어날 가능성이 큰 신흥 강국이었어요. 괜히 맞상대 했다간 조선에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컸어요. 국제정세에 밝았던 광해군은 오랜 고민 끝에 기발한 작전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명의 요구대로 군대를 파병하되 현지에서 후금 군사를 만나면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작전이었습니다. 후금에게 명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운 조선의 사정을 설명하고 후금과 싸울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알리면서 말이죠.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이 전술은 조선의 당시 현실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명나라와의 의리보다는 임진왜란의 후폭풍을 앓고 있던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서인이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의 입장에서 광해군의 파병 작전은 아버지 나라인 명에 대한 배신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서인들의 생각에 동방예의 지국의 선비로서 광해군의 전략과 전술은 용납할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인들은 비밀리에 거사를 꾸며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서인 주도의 반정이 성공한 이후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운궁에 감금되어 한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인목대비 앞에 광해군이 죄인의 신분으로 섰어요. 인생이 달라진 대비의 입에서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들 아는 게냐? 저 역적을 당장 꿇어앉히지 않고! 광해가 무릎을 꿇자 대비가 말했어요. 네, 이 궁궐에서 10년 세월을 감금당했느니라. 그 원한을 오늘에야 씻게 되었으니 폐주 광해와 그 파당들을 남김없이 잡아 죽이고 이 서궁의 문을 나설 것이다. 폐주 광해는 듣거라. 너의 죄목 36가지가 여기 적혀 있으니 너는 이것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광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자 인목대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악하듯이 말했습니다. 어서 외치지 않고 무엇하는 게냐? 너의 죄를 온 천하에 알리란 말이다. 그때서야 광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죄목이 적힌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인목대비가 자지러지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첫 번째 죄목이 무엇이더냐? 정묘사직을 공경치 않고 저버린 죄, 다음은? 적자를 시해하고. 광희의 얼굴은 치욕과 모멸감으로 얼룩졌지만 인목대비는 그를 계속 다그쳤습니다. 광해가 한 죄목을 읽을 때마다 그 다음 또를 외쳐가며 계속 외치기를 강요했어요. 광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목을 끝까지 다 읊고 나자 그때서야 인목대비는 쓰러질 듯 앉아 울다가 시녀들의 부축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인목대비는 오랜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반정 이후 광해군은 어찌 되었을까요? 왕위에서 쫓겨난 저는 가족 전체와 함께 쓸쓸히 강화도로 귀양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이배가 되어 바람 많은 제주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쳤답니다. 강화도보다는 제주도가 멀리 있으니 마음이 놓이겠군. 광해군. 그는 1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묘호마저 부여받지 못한 채 폭군의 이미지로 덧칠되어 현재까지 불명예스러운 삶을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미를 버리고 형제를 죽였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도 없지요. 그래요. 시각을 달리해보면 광해군을 폭군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중립적 친리 외교 정책은 당시 조선의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탁월한 외교 정책이었고 전후 복구 사업은 오랜 전란의 후유증으로 살기가 팍팍했던 조선 백성들에게 가뭄 속의 단비 같은 유효적절한 정책이었습니다. 인조 시대로 접어들어 조선은 후금과 두 차례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잠시 역사 현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 잠시 호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조반정 이후 정치를 주도했던 서인 세력은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 즉 훗날의 청나라 세력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빌미로 후금 군대가 조선의 영토를 두 차례 침범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국토는 다시 쑥대밭이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한층 더 곤궁해졌습니다. 그렇게 명분만 강조하더니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멀리하더니
결국 그 때문에 백성들만 전쟁으로 고생을 했구나. 답답한 사람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 역사가들 중 다수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 광해군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집권했더라면 후금의 침입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백성들의 삶은 좀 더 편안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만약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